네, 안녕하세요.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 도덕 부분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희윤이고요. 지금 고졸 검정고시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덕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또 공부를 안 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나가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선생님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도덕 가치는 하고 논어하고 이제 성경의 일부가 나왔는데요. 자, 논어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그죠? 내가 싫은 거 남에게 막 시켜요. 그럼 남도 좋을까요? 남 싫죠. 그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도 고려하라 라는 건데요. 그러한 지금 맥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 가치는 1번 배려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과 나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대할 때 나한테 누군가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보는 태도는 우리가 배려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덕적 갈등 유형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갈등이라는 거는 원래 어원적으로 따지면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막 이렇게 얽혀 있는 모양이 우리가 갈등인데요. 선생님 지금 왼쪽 오른쪽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칡나무는 왼쪽으로 덩굴을 이렇게 감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막 가면서 결국에는 두 개 사이에서 정말 다른 나무가 있으면 진짜 그 나무가 자라지를 못할 정도로 계속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바로 갈등이거든요. 그러면 도덕적인 갈등 유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한 김땡땡은 비폭력이라는 자신의 도덕적인 신념을 중요시하고 국가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 보시면 2번 뭐하고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김땡땡 씨의 그 비폭력 그 종교적으로도 그 군대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좀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는 뭘 강조해요? 국민이라면 뭘 해야 돼요?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되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요게 지금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그 개인적인 가치. 그럼 얘는 국가인데 국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모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과 집단 간의 도덕적 갈등이다 라고 보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요. 다음 사례에서 학생들이 쓰레기를 치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야구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찼다. 그때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우리가 어지럽혔으니 우리가 치우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누가 치우겠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신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는 게 정당하다,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도덕적인 자율성이다 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2번이고요. 4번은 아예 반대죠. 강제적인 도덕성. 그래서 자신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그게 바로 도덕적인 거야 라고 강제해서 하는 행위는 4번 강제적 행위가 되겠죠. 강제적 도덕성. 4번이요. 사이버 공간 발달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이버 공간이 발달하면 참 좋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이버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요즘은 조금 그래도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최근 몇 년간은 막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도 막 상처받고 또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고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 또 개인정보 유출. 선생님도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사이트가 이렇게 막 다 털리면서 선생님도 개인정보 유출당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막 이렇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불펌해서 이제
이용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과 저작권은 좀 많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보도 유출이 될 수 있죠. 하지만 4번 일의 효율성이 이게 극대화된다는 건 사이버 공간의 어떤 그 나쁜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이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 별표 칠까요? 선생님 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5번은 선생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꼭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5번에 크게 별표를 칠게요.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네요. 자, 정의의 원칙의 첫 번째 이제 제1의 법칙이 있고요. 제2의 법칙이 있는데 항상 문제가 뭐가 잘 나오냐면 제2의 법칙이 잘 나옵니다. 자,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그래가지고 그 누구나 대통령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그 누구나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누리는 그 개인적인 권리나 자유를 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라는 게 제1인데요. 요것보다는 뭐가 더 문제 잘 나오냐면 이제 제2원칙이죠. 차등의 원칙. 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어떤 그 허용할 수 있는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어떤 이득이 이제 그 최하층이죠. 그거를 좀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제2 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에는요. 최소 수혜자 우선의 배려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최소 수혜자 배려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또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자, 여러분 최소 수혜자 배려의 원칙은 뭐냐면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인정하되 그런 것을 이제 그 얻기가 어려운 최소의 어떤 그 대상자들 있죠. 최소 수혜자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 혹은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 좀 경제적인 이익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바로 3번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이 이 최소 수혜자 우선의 배려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인정하지만 그걸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균등해야 된다. 그렇죠? 나이 때문에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들 때문에 걸리고 성별에 걸리고 종교에 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역시 3번이죠. 공무원 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한다. 요즘에 또 연령 제한도 폐지가 됐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은 3번이 되겠고요. 6번.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복지사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와 제도 공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회, 평등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존중 아주 중요한 사회의 기본 원리로 채택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4번 무한 경쟁 원리가 적용이 되면 복지사회로 구현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이 복지사회라는 건 어떤 경제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서 또 혜택을 못 받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무한 경쟁에서 좀 벗어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7번이요. 다음과 같은 태도에 필요한 사고는 무엇인가? 어떤 도덕적 주제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려는 노력, 상대방에 대한 열린 자세, 자신에 대한 반성의 태도,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극복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7번 보기에 있는 사고가 뭔가에 대해서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고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고는 여기 지금 신화적 사고, 빈파적 사고, 타율적 사고, 진취적 사고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비판적 사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좀 상식성 내서 해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도덕 과목의 특성인데요. 어느 정도 좀 상식적인 어떤 정당한 그런 도덕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현대사회 윤리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장기를 매매하고, 요번에도 막 그 장애인을 이렇게 막 납치 같은 걸 해가지고 막 장기를 매매한다, 이런 모의가 나왔는데, 자살, 유괴, 동물학대, 이건 결국에는 다 무슨 문제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죠. 인간 배아복제, 그 다음에 대리모,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고통 없이 죽게 하겠어요. 안락사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명 경시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9번이요.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제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시민 저항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시민의 저항 운동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입니다. 이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기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간디의 비폭력 저항,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의 어떤 그 루서 킹의 흑인 인권 운동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다음 문제 상황을 니부어의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적절한 방법. 자, 니부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개인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선의지만으로 가지고 그 어떤 도덕적으로 그것들을 지킬 수는 없다.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법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보기를 한번 봅시다. 사회적 약자들은 카드빚, 실직, 부의 양극화 등과 같은 탈출구 없는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장치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경제적 분배 정의. 이거 지금 다 경제적으로 분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법과 제도를 확대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1번. 사회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사회제도는요, 누구를 위한 거다? 사회제도는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좀 볼게요. 정의,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동의 선, 공동의 이익,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은 다 지향해야 되는 건데요. 4번 특정 계층의 이익은 지향해야 되는 가치는 아니죠. 오히려 지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좀 국어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지향과 지양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뜻이 완전 반대입니다. 지향은 어떤 바람직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 지향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지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특정 계층의 이익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이요. 타당한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도덕 판단을 타인에게 설득하는 것. 왜 이게 도덕적으로 해야만 하는지 라고 우리가 전제와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린 도덕적 정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번은 3번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사상가와 주장을 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선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맹자 선설 맞고요. 노자는 가장 이상스러운 상태를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상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위자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칸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다가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무슨 주의? 공리주의. 그래서 여기는 뭐 벤담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칸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의 습관, 도덕적인 습관을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다음 이론과 거리가 먼 사상가는 자,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는 위험하거나 불안정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 양도 혹은 위임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국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합의하여 국가를 만들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14번. 사회계약설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선생님을 스스로 보호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혹은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나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뭐다? 국가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하고 서로 합의하에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게 이제 사회계약설이고 그 사회계약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크, 홉스, 루소죠. 그래서 이 사상과 거리가 먼 사람은 2번 프롬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기업과 니응에 해당하는 시민의 권리. 우리가 시민의 권리 하면요. 보기에서 좀 찾아볼게요. 참정권 하면 뭡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투표가 이제 투표권도 옛날에 이제 20세 이상이었는데 요즘 좀 조정이 됐겠죠. 지금 참정권 같은 경우는 정치에 참여라는 거고요. 사회권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사회권이죠. 예를 들어 교육권이라든지 근로권이라든지 환경권, 이게 바로 지금 사회권에 들어갈 거고요. 평등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별과 종교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 부분 기억이 평등에 해당하겠고요.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자유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는 뭐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간다고 했는데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5번에 4번 되겠습니다. 평등권, 자유권. 자,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상사회는 무의, 무욕, 인위적인 걸 거부해. 이건 어디 가까워요? 그쵸? 노자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 노자의 입장에서 이상사회는 뭡니까? 소국가민. 국가는 작고 백성 많고. 그래서 개입이 적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미륵세교와 불국정토는 어디예요? 불가가 되고 불교가 되겠고 대동사회는 유교죠. 자, 17번이요. 사상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천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유교, 불교, 스토아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참선과 팔정도로 유교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참선과 팔정도를 강조한 그런 이제 사상은 유교 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지와 실천 의성을 고양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서양입니다. 칸트의 이론에 해당하겠고요. 자, 스토아학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절대 경제에 이르러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스토아학파의 어떤 그 키워드로 부동심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스토아학파가 윤리적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이성을 강조했다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강조했더라? 쾌락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쾌락을 강조한 게 아니라 어떤 쾌락을 강조했는고 하니 질적으로 우수한 쾌락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수신과 경, 이거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유교에서 이황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셨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밑줄친 부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 민족의 이익과 발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민족의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열린 민족주의와 닫힌 민족주의. 그럼 이 열린 민족주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포함이 되는 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죠. 자, 우리가 열린 민족주의나 닫힌 민족주의 이런 거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문맥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민족주의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민족적인 정체감을 갖고 있대. 우리 민족만 고유하고 우리 민족만 우월하고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성의 개념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까지도 포용한다, 다양성. 그 다음에 다른 문화도 포용한다, 포용성. 그 다음에 그들까지도 다 열어두는 거죠. 개방성이라면 여기에 속하는, 다친민족주의에 속하는 게 뭘까요? 바로 베타성이죠. 베타적이라는 건 내가 아닌 거,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은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타성은 열린민족주의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고 다친민족주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19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사상가는 19번 문제도요. 어렵지는 않은데 자주 좀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우리 사상가 중에서 아주 이 계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혜의 덕을 지닌 철학자 계급, 그 다음에 용기의 덕을 지닌 수호자 계급, 절제의 덕을 지닌 생산자 계급이 각각 자신의 본분을 잘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뭘로 나눠요? 계급화 시키네요. 근데 그 중에서 철학자, 그 다음에 수호자, 생산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어떤 정치를 맡겨도 가능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철학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 라는 이 사람의 사상이 바로 철인 정치 사상이고요. 그래서 이 지덕체를 갖춘 그런 인물이 지금 국가를 이제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런 사상, 이런 세상을 꿈꾸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철학 쪽을 좀 더 공부하시면 배우시겠지만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요. 이 플라톤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또 제자를 만들게 되죠.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데요. 이렇게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하게 되었고 지덕체, 그쵸? 요 계급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걸 자주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가끔 나와요. 이거는 또 국가의 어떤 형성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형성과 좀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 문제 하나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플라톤 잘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19번은 3번이 되겠고요. 20번입니다. 다음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은 자 지금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우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입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지금 그 사용자 입장이죠. 여러분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려줄 테니 올려줄 경우 경영이 어려워서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노사 간의 갈등이죠. 자, 노사 간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노사 간 갈등. 당연히 임금이 문제다라는 어떤 경제적 이익이죠. 자,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뭘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전체 경영이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너희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21번이요. 땡땡 소방서. 다음 사례와 관련 있는 도덕적인 태도는 땡땡 소방서는 친절한 공무원 상황의 구현을 위해서 민원인과 공무원의 역할 바꾸기 상황을 펼쳐서 친절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후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 우리가 서로 입장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 역지사지라고 하죠. 이렇게 역지사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입장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 있는 도덕적인 태도는 이해와 공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의 목적은
재외동포 재단을 운영하고 세계의 한인의 날을 개최하고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를 구축한다. 자, 한민족이라는 것을 재외동포, 그러니까 국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운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민족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을 한다는 것은 동질성 회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22번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의 어떤 현지 문화의 동화, 지역의 독립성, 그 다음에 뭐 역사 의식의 이질화 이런 부분은 해당하지가 않겠죠. 자, 23번입니다. 다음 밑줄친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구석기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려서 같은 형태의 도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세계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거리가 파괴됐어요. 거리가 파괴됐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진짜 해외에 나가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경유하지 않아도 바로 거기로 가는 비행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됐기 때문에 세계화가 가능해졌다 라고 해서 23번에 세계화의 원인은 2번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국가는 최소한의 그 것들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그걸 위해서 국가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의 삶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금 뭐 방어와 준비,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인 거, 통합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1번 국민의 삶을 위한 자원 확보 필수적인 거죠. 우리 대표적인 자원 뭐 석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적절하게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자, 정치적 통합과 사회 안정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4번 무관심입니다. 뭐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아니죠. 국가는 개개인에게 있는 자유와 권리를 위임받아서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관점이 사회계약설인데 그런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무관심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25번입니다. 다음에서 추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사상가는 공자, 맹자, 순자. 그러니까 이제 유교 사상가들이네. 이기심을 극복해서 극기복례의 삶을 갖추는 거죠. 나를 이겨가지고, 그렇죠? 이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삶. 그다음에 인이예지가 뭡니까? 이제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 네 가지 덕목이죠, 그렇죠? 그거를 조화롭게 갖추고 있는 삶.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누구냐라는 질문인데 답은 하나죠? 군자입니다. 신선은 뭐의 이상적인 사람이죠?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신선에 해당하겠고요. 신사는 이제 서양에서, 그렇죠? 서양의 그 이제 로크가 얘기하는 그 세상 물정이 밝은 사람이 신사가 되겠고요. 보살은 어디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만이라도 뭐 강의를 통해서라든지 또 책을 좀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항상 합격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